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으로 돌아온 베일이 토트넘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몇 시즌 동안 토트넘은 손흥민, 케인, 알리, 모우라 같은 선수들을 활용해서 역습 상황에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 토트넘은 역습으로 8골을 만들어냈고 이것은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이처럼 토트넘이 역습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이 역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비라인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문제는 토트넘이 수비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지공 상황에서 부진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격수들에게 창의적인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특히 패스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에릭센이 팀을 떠난 이후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손흥민이나 모우라, 케인, 알리 같은 공격진부터 중원에 있는 로세소, 시소코, 은돔벨레 같은 선수들까지 에릭센만큼 공격을 주도하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토트넘은 측면으로 볼을 보내준 이후에 크로스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조금은 단순하게 공격을 진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토트넘이 공격력이 부족한 벤 데이비스 대신 오리에를 통해서 크로스를 시도할 때가 많았는데 오리에의 크로스가 부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오리에는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크로스를 시도하는 선수였지만 크로스 성공률은 단 14%에 불과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문제는 토트넘 공격수들이 공중볼에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주전으로 출전하고 있는 손흥민, 케인, 모우라로 이어지는 3톱 체제에서 케인을 제외하면 손흥민과 모우라는 공중볼 경합에 큰 강점을 가진 선수들이 아닌데요. 특히 기록을 보면 손흥민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한 횟수가 단 7번일 정도로 공중볼에 있어서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지공 상황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을 보내줘도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또한 공격진의 부족한 공중볼 능력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아쉬움으로 다가왔는데 기록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록한 슈팅 숫자가 가장 적은 팀이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기록한 득점 또한 8골로 15위였는데요.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리는 팀인 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적다는 건 분명 좋지 않은 지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트넘이 베일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베일이 공중볼에 강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특히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후에 공중볼에 대한 장점을 더욱 크게 보여줬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마르셀로와 카르바알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면 중앙에서 호날두, 벤제마, 베일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이 압도적인 공중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장 주요한 공격 패턴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2015-2016 시즌에는 베일이 리그에서 기록한 19골 중에서 9골이 헤더로 만든 득점일 정도로 베일은 훌륭한 헤더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따라서 베일이 토트넘에서 경기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토트넘은 크로스가 올라올 때 베일과 케인의 공중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좌우측면에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레길론과 도어티가 영입된 만큼 토트넘은 크로스 상황에서 좀 더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수비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할 때 손흥민과 케인의 중거리 슈팅을 활용해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토트넘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좋은 패스를 보내줄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손흥민과 케인은 자신들에게 좋은 패스가 오지 않으면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나와서 슈팅을 시도하는데요. 따라서 토트넘은 중거리 슈팅이 굉장히 많은 팀이었는데 지난 시즌 기록을 보면 토트넘은 슈팅의 40%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나왔고 이것은 리그 전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중거리 슈팅으로 그렇게 많은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는데요. 지난 시즌 토트넘은 중거리 슈팅으로 6골을 기록했고 리그 전체에서는 8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베일에게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바로 베일의 중거리 슈팅 능력인데요. 기본적으로 베일은 오른쪽 측면에 배치되었을 때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와서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플레이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특히 베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시즌 동안 중거리 슈팅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인데 토트넘 소속이었던 2012-2013 시즌 베일은 리그에서 중거리 슈팅으로 무려 9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베일의 중거리 슈팅은 토트넘의 중요한 공격 옵션이 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손흥민, 케인, 베일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경기에 나왔을 때 토트넘은 공격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볼을 잡으면 어느 지역에서든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트넘 공격수 중 한 명이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움직이면 슈팅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비가 따라 나오게 되고 이때 상대 수비에 공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베일의 중거리 슈팅은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공 상황에서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일의 영입은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역습에 강한 팀이고
이번 시즌에도 역습 상황에서 케인이 수비를 끌고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토트넘의 가장 핵심적인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에 베일까지 뛰어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베일의 스피드는 베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토트넘은 역습을 시작할 때 왼쪽에서는 손흥민, 오른쪽에서는 베일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훌륭한 역습 패턴을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베일의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중거리 슈팅이나 공중볼 능력, 빠른 스피드 같은 베일의 장점들을 베일이 최근 몇 시즌 동안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특히 최근 2시즌 동안 베일은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잦은 부상으로 전체적인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기 중에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는 장면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전에는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줬지만 최근 몇 시즌 동안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또한 드리블을 시도하는 횟수도 시즌이 지날수록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상, 그리고 구단과의 갈등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경기에 나오지 못했던 기간들이 베일의 개인적인 능력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베일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하고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토트넘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베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베일이 컨디션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손흥민, 케인, 베일로 이어지는 토트넘의 공격 라인이 이번 시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